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쓰러진 남편에게 달려갔다가 상상도 못할 상황과 마주하게 된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남편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민준 씨 가족 되시나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만. 남편이 왜 응급실에? 회사에서 야근 중일 텐데요. 환자분께서 호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구급차로 도착하셨으니 급히 와주시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근한다던 남편이 호텔에 있었다고요? 게다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몇 번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접수처에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두 팔을 벌려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는요? 상태는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꽉 붙잡고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아, 너는 별일 아니니까 너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민준이는 그냥 과로로 잠깐 쓰러진 것뿐이야. 링거 한 대 맞으면 금방 괜찮아질 테니 내가 데리고 갈게. 과로요? 병원에서는 호텔에서 다쳤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아내인 제가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아니다. 아, 병원에서 뭔가 착각했나 보지. 봐라, 여기도 환자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잖니. 아무튼 너는 먼저 돌아가라니까 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결심한 듯 커튼을 세게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마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곁에는 웬 낯선 여자가 앉아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훌쩍이며 울고 있지 않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저를 막아설 때의 그 험악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아,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그 순간 퓨즈가 끊어지듯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호텔에서 쓰러졌고 모르는 여자가 그 손을 잡고 울고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나를 쫓아내려 하면서 그 여자를 위로하고 있다. 저는 곧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는 침대에 누운 남편, 그를 감싸는 시어머니,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낯선 여자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계속하세요. 며느리는 문전박대하시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도 모를 사람 등은 참 다정하게 쓸어주시네요. 두 분은 대체 무슨 관계신가요? 너, 그거 당장 꺼라. 썩 스마트폰 내리지 못해? 병원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건 저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제 남편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있는 거죠? 호텔에 같이 있다가 구급차를 부른 게 당신이에요? 아, 저는 민준 씨랑 같은 동아리 후배인데요. 평소에는 다 같이 만나는데 오늘은 우연히 둘이서 잠깐 얘기를, 동아리 후배랑 호텔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욕실에라도 같이 들어갔다가 다친 모양이죠?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앞뒤를 맞추세요. 낯선 여자는 제 기세에 눌려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 남편이 다쳐 누워있는데 사람 닥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분은 내 남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은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은인이요? 호텔에 같이 있다가 구급차 부른 게 은인이에요. 어머님, 절 바보로 아세요? 아들 불륜 현장에 달려와서 바람난 상대편을 드는 시어머니라니. 이거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난리가 날걸요?
그때 뒤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이씨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한 셈이었습니다. 형님, 우선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께 폐가 됩니다. 일단 그 휴대폰부터 내려놓으세요. 아주버님, 진정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여자랑 어머님 같은데요. 동생이 호텔에서 여자랑 있다가 쓰러졌다는데 아주버님은 참 침착하시네요.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형님, 오빠가 힘들어하는데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께 신뢰되는 말 마시고요. 그분은 오빠 사업 도와주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가씨, 사업 파트너가 왜 가족처럼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는 왜 그 여자를 감싸는 거고요? 저한테는 집에 가라고 방해까지 하셨으면서 가족 전체가 짜고 친 연극에 저만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녹화를 계속하며 세 사람의 표정이 번갈아 굳어지는 것을 살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놀랍게도 누구 하나 남편의 외도를 변명하거나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성가신 사람 취급하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 몇 달간 이 가족들이 보였던 기묘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시아버지 환갑잔치로 온 가족이 한정식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평소 짠순이로 유명한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가방 예쁘지? 백화점 갔다가 한눈에 반했지 뭐니. 너도 이런 거 하나쯤 사달라고 해. 민준이도 요즘 바빠서 너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테니. 그때 아주버님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민준이가 요즘 사업 수완이 부쩍 늘었습니다. 녀석이 밖에서 바쁜 건 다 형님 호강시켜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불만 갖지 말고 내조에만 전념하세요. 시누이마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았습니다. 새언니는 꾸미는 데는 영 관심이 없나 봐요.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아내가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다녀야 남편 체면이 서는 건데. 뭐, 오빠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요. 그때는 그저 흔한 시집살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최근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며 집을 비울 때도 승진 심사 때문이라는 변명을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그 명품 가방과 그럴싸한 말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자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히 심각한 뇌진탕은 아닙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가벼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일시적으로 기절하신 것 같네요. 하루 정도 경과를 보고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여긴 어디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대단하시네. 야근한다더니 호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오다니.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남편의 시선이 옆에 선 낯선 여자와 시댁 식구들에게로 향했고 이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침대 발치에 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해봐. 야근한다던 사람이 왜 호텔에 있었는지, 저 여자는 누군지, 그리고 왜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 병원에 오지 말라고 거짓말까지 했는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서유진 씨랑 나는 투자건으로 조용히 이야기할 장소가 필요해서. 투자요? 호텔 침대에 누워서 투자 얘기를 하나 보죠. 당신은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있는데 저 여자는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잖아요. 당신 혼자 욕실에서 무슨 쇼라도 한 거예요? 남편은 변명을 하려다 도움을 청하듯 아주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환자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아주버님, 제가 부부싸움을 하든 말든 아주버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저한테는 정중한 척하면서 계속 저 여자 편만 드시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이 상황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주버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표정을 굳혔습니다. 시누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 오빠가 일 때문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쫓겨날걸요. 아가씨, 제가 소란을 피우는 걸로 보여요? 질문을 하는 것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아내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인데 왜 아가씨가 그렇게 필사적이세요? 혹시 아가씨 그 가방, 저 여자한테 사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핵심을 찌르자
시누이는 뜨끔했는지 가방을 슬쩍 등 뒤로 감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륜 상대의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저를 속이고 바보로 만들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섣불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불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저를 질투심 많은 아내, 분란을 일으키는 며느리로 몰아갈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의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테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어머님, 아주버님, 아가씨도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남편 간병은 아내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시댁 식구들과 불륜 상대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간병을 한다고? 아니야, 너는 피곤할 테니 집에 가거라. 내가 여기 남을 테니.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다쳤으니 아내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하죠. 설마 저분께 간병을 맡기실 생각은 아니셨겠죠.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자를 향해 돌아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돌아가세요. 비즈니스가 끝났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죠. 남의 남편 침대 옆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낯선 여자는 시어머니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도망치듯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어딘가 멋쩍은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넓은 다인실 병동에 남편과 단둘이 덩그러니 남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둔 재킷을 집어들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과 차키, 그리고 문제의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라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일이네.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정말 일 때문에 만났다면서요. 캥기는 게 없다면 잠금 풀어서 보여줘봐요. 남편은 끝까지 스마트폰을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싸울 생각도 없이 재킷을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저는 팔짱을 끼고 보호자용 간이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냉정하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의 정체, 시댁 식구들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남편.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족 전체가 공모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썩어 빠진 가족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몫을 완벽하게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그 하찮은 돈과 체면을 모두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뜬 눈으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첫 번째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의 진단대로 남편은 짐을 챙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숨도 못 잔 저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은 코까지 골며 푹 자더군요. 병원비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받는 제 등 뒤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피곤하지? 어제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 못했는데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유진 씨가 운영하는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임시로 그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고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들른 것뿐이야. 참 부지런도 하시네. 남의 건물 누수까지 걱정해주고 서류 확인을 욕실에서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도 대단하고. 진짜라니까. 언제까지 말꼬리 잡을 거야. 난 환자라고. 알았으니까 입 아픈 변명은 그만해요. 당신 차 그 호텔에 있죠?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 당신은 택시 타고 집에 가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차는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맡기기엔 불안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차는 나중에 내가 가지러 갈게. 너 피곤하잖아. 당신 뇌진탕 초기 증상 있어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차키 내놔요.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억지로 차키를 빼앗아 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이 실려갔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구석에 남편의 차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 한심한 남자가 혹시라도 증거를 인멸할까봐 어젯밤부터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며칠간의 영상과 음성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곧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이번 달 이자 막느라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무리해서 산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 빼달라고 나가겠다고 난리지. 은행 대출은 막혔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민준 씨, 어제 오빠 계좌로 5천만 원 넣어뒀어. 일단 그걸로 막아. 아, 역시 유진이밖에 없어. 내가 뼈가 부서져라 너를 위해 일할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네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주말에 집에 오라는데 시간 괜찮아? 일요일 점심이면 괜찮아. 근데 민준 씨 부인은 어떡하고? 걱정 마. 장모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핑계대서 주말 내내 처가에 보내놓을 테니까 너는 빈손으로 오기만 하면 돼. 우리 엄마 네가 온다고 특제 약식까지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제게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가 건물주 딸이라는 불륜 상대의 돈으로 빚을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작은 건물주 딸에게 기대어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팔아넘기며 한심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구역질이 났던 것은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엄마의 건강을 그토록 챙기며 저를 친정으로 등 떠밀던 시어머니의 속셈이 바로 이것이었다니. 저는 그 음성 파일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제 클라우드와 스마트폰에 복사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다쳤으니 기운나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저녁 식사를 하러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뻔뻔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떠보려는 속셈인 줄 알았지만 저는 기꺼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형님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형님은 늘 시댁에서 식모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왔니? 민준이 몸은 좀 어떠냐? 머리 다친 건 후유증이 무섭다니까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어머님 걱정 덕분에 아주 건강해요. 밥도 2그릇씩 먹고 코 골면서 잘 자더라고요. 호텔 바닥이 어지간히 미끄러웠나 봐요. 제가 일부러 호텔을 강조하자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시누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쏘아붙이듯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그 오해 안 풀렸어요? 오빠는 일 때문에 건물주 따님 만난 거라고 했잖아요. 새언니가 그렇게 삐딱하게 보니까 오빠가 집에서 숨막혀 하는 거예요. 아가씨는 일 때문에 만난 건물주랑 욕실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더러 숨막힌다는 말, 아가씨 오빠가 직접 했어요? 아니면 아가씨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시누이는 제 말에 얼굴이 벌개졌다 파래졌다 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근엄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만합시다.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민준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형님이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군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원만하게 넘어갑시다. 아주버님, 신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망가진 쪽이 아니라 망가뜨린 쪽 아닐까요? 남편이 밖에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감싸주실 건가요?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재를 남편의 빚 문제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버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동생의 약점을 쥐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건 민준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형님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제 남편 빚인데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주버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라도 하게요. 형제애가 참 눈물겹네요.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밥 먹자, 밥. 형님, 얼른 상 차리세요. 부엌에서 허둥지둥 국을 나르던 형님이 그만 냄비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국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머, 이 칠칠 맞은 것. 넌 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귀한 고기 넣고 끓인 국을 쏟으면 어떡해. 형님은 무릎을 꿇고 행주로 필사적으로 국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도 형님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티슈를 들고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손대인 거 아니에요? 찬물에 식히고 오세요.
여긴 제가 닦을게요. 새언니. 미안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어머님, 사람이 다칠 뻔했는데 국 아까운 게 먼저세요? 그리고 아가씨. 아가씨는 손발 없어요? 앉아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상 차리는 것 좀 돕지 그래요? 새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저 형님이 실수한 건데 왜 저한테 화풀이해요? 화풀이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밥인데 왜 형님 혼자 부엌대기처럼 부려먹어요? 아가씨, 그 손목에 찬 비싼 팔찌 때문에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제 시선이 신우이의 손목에 꽂히자 그녀는 황급히 팔을 테이블 아래로 감췄습니다. 불륜 상대가 사준 명품 팔찌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반쯤 먹다 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남편 약 먹일 시간이라서요. 다들 천천히 드세요. 시댁을 나와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새언니,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을 이끌고 단지 구석의 어두운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왜요 형님? 또 시어머니가 심부름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새언니, 제가 정말 새언니께 너무 죄송해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새언니만 바보 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형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족 단톡방 스크린샷이랑 녹음 파일이에요. 저도 그 방에 있긴 한데 늘 눈팅만 해요. 새언니 빼고 가족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벤치 가로등 아래에서 형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럽고 치졸했습니다. 그 여자 건물주 딸이래요. 민준 씨가 부동산 투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거 그 여자가 다 막아주고 있대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아가씨까지 그 여자가 돈 많다고 아주 여왕님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는 그 여자를 새댁이라고 불러요. 새댁? 웃기네.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새언니 친정 가셨을 때 그 여자 집에 불러서 가족 파티까지 열었어요. 아가씨 팔찌도 어머님 가방도 다 그 여자가 사준 거예요. 단톡방 보면 아가씨가 그 여자한테 고급 호텔 가고 싶다고 숙박권 끊어달라고 조르는 내용도 있어요.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번 아버님 환갑 때 새언니 가방 보고 비웃었던 것도 다 뒤에서 입맞춘 거였어요. 새언니 기죽이려고요. 저는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새언니는 돈 안 된다고 무시당하고 이 집 정말 지긋지긋해요. 새언니, 이거 꼭 확인하시고 바보처럼 당하지 마세요. 형님. 이거 저한테 주면 형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알면 가만히 안 둘 텐데. 상관없어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빚내서 주식으로 날린 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증거 모으고 있었어요. 새언니가 아까 제 편 들어주셨을 때 결심했어요. 새언니께는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형님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하면 제가 변호사 비용 댈 테니 걱정 마세요. 형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USB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친정에서 밥 먹고 온다더니 꽤 빠르네. 네,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어요. 아, 진짜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그 말투는 뭐냐? 엄마가 밥 안 챙겨주셨어?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라고요. 그래, 그 건물주 딸한테 갈비찜이라도 끓여달라고 하든가.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채팅 스크린샷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형님의 말대로 그들은 저만 모르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새댁, 지난번에 보내준 안마의자 정말 시원하더라. 늙은 시애비 허리 아픈 건 잘 아네. 시어머니, 어머님,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민준 씨 통해서 백화점 고급 과일 세트도 보냈으니 꼭 챙겨 드세요. 불륜녀. 우리 민준이 기죽이는 그 눈치 없는 마누라만 없으면 내가 직접 찾아뵐 텐데. 새언니 최고. 저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는데 저번에 갔던 그 호텔 라운지 예약 좀 부탁해도 돼요? 우리 그이는 그런 데는 구경도 못 해봤을걸요? 진짜 촌스러워서. 신우이.
유진 씨, 제 동생 민준이가 부족한 탓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형으로서 단단히 타이를 테니 조만간 호적 정리도 깔끔하게 시키겠습니다. 아주버님, 모니터 화면을 내려다보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리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고 차갑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저열하고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리를 돈으로 팔아넘겼고 아주버님은 동생의 불륜을 빌미로 집안의 실권을 잡으려 했으며 시누이는 그 하찮은 명품과 혜택을 누리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던지는 흔한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것, 즉 그 보잘것없는 체면과 돈줄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할 카드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 즉 고지식하고 엄격하기 짝이 없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돈을 꽉 쥐고 가족을 지배해온 시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벗어나 재산이 줄거나 가족이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이 썩어 빠진 가족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빚과 아주버님의 탐욕,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영심이 서로 얽혀 파멸하도록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시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휴게실에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는 금전 문제에 매우 엄격하고 불호령을 내리는 성격이라 시댁 식구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금줄을 쥔 시아버지를 철저히 이용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 서연이에요. 오, 그래. 그래서 민준이 녀석 머리 다친 건 좀 어떠냐? 칠칠치 못하게 호텔 욕실에서 넘어지다니.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좀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아버님 사무실 쪽으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무슨 일이냐? 그렇게 뜸을 들이고, 알았다. 회사 근처 술집으로 오너라. 퇴근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조심스럽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민준 씨가 요즘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어요. 뭐라고? 그놈이 또 사고를 쳤단 말이냐? 얼마인데? 원금만 수억 원에 달해요.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인데 저한테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민준 씨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그놈이 동생 빚 갚아줄 돈이 어디 있다고. 형제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는구나. 아주버님이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아주버님이 대출 상담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아가씨가 오빠한테 아버님 인감도장 위치를 몰래 알려줬다고 하고요. 이런 멍청한 자식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재산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한다고 그렇게 일러뒀거늘. 둘이 짜고 나를 배신할 셈이냐?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아버님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인데 저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요. 당장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고 인감도장은 다른 곳에 숨기세요. 두 사람은 아버님이 연세도 드시고 요즘 재산 관리에 소홀해졌다고 얕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식이라도 용서가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아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거라. 내가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내 재산을 노려 웃기지 말라고 해. 첫 번째 미끼는 완벽하게 던져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들의 뒤를 캐기 시작하면 아주버님은 남편이 입을 놀렸다고 생각하고 격분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백화점 문화센터 앞 찻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해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런 데서 뵙네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 너는 어쩐 일이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어머님, 저번에 아가씨가 하고 있던 팔찌 정말 예쁘던데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아세요? 저도 하나 살까 해서요. 팔찌? 무슨 팔찌? 걔가 그런 비싼 거 살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 어머님 모르셨어요? 아가씨 요즘 엄청 비싼 명품 팔찌를 여러 개 하고 다니던데요. 아가씨 말로는 어머님도 아시는 그 동아리 후배, 건물주 따님이라는 분이 특별히 선물해 준 거라고 자랑하던데요.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세댁, 아니 그분이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유진 씨가 나한테는 백화점 과일 세트만 보내주고 시누이 될 그 애한테만 그런 걸 사줬단 말이야? 네, 그리고 아가씨는 그분한테 유명 호텔 VIP 숙박권도 여러 장 받았대요. 친구들이랑 파티한다고 엄청 신나하던데 어머님은 초대 안 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그렇게 그분을 며느리처럼 챙겨주시는데 정작 알짜는 아가씨가 다 챙기네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옆에서 다 가로채 가는데 화 안 나세요? 그 계집애가 무슨 생각인 거야? 어미를 제치고 자기 혼자 몰래 이득을 챙겨?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공을 들인 것은 자신인데 딸이 뒤에서 그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VIP 숙박권이라는 말이 시어머니의 탐욕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흑빛 얼굴로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버지한테 형이 내 빚 갚아준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 저는 모르는 척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빚쟁이한테서 전화라도 왔어요?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아버지가 내 빚 문제 다 알아버렸어. 형이 도와주기로 한 것까지 들켜서 지금 형이랑 나랑 둘 다 회사에서 잘릴 판이라고. 어머, 아주버님이요? 어떻게 그걸. 아주버님이 아버님 재산을 노리다가 들킨 거라던데. 당신 오빠도 웃기네. 당신 빚 갚아주는 척하면서 슬쩍 아버님 건물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다니. 당신은 그것도 몰랐어요? 뭐? 형이 건물을 자기 걸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구긴요? 며칠 전에 형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아주버님이 아버님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당신 빚 갚아주고 남는 돈으로 건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릴 거라고 형님한테 자랑했다던데요. 당신은 정말 형한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믿고 있었네요. 제 거짓말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버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날 이용해서 아버지 건물을 삼키려고 했다고? 그 건물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남편은 곧장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형, 내 빚 갚아준다는 핑계로 아버지 건물 가로채려 했어? 아버지가 나 의절하겠다고 난리신데 이게 다 형 때문이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형제간의 추악한 이전 투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의 긴급 호출로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방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고 거실에는 분노에 찬 시어머니, 남편, 억울한 표정의 아주버님,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듯한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부엌에 있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눈짓해 거실로 오게 했습니다. 다 모였네. 오늘 똑똑히 좀 하자. 너희들 뒤에서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 민준이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셨다고요. 동생 빚 갚아주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웃기지 마. 형이 나를 핑계로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려다 들킨 거잖아. 형수님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형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민준 씨 떠보려고 한 말인데 정말 당신 아버님 건물에 손대려고 했어? 형님이랑 짜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미친 듯이 싸우다가 제 한마디에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너희 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너 솔직히 말해. 유진 씨한테 팔찌 받았어? 안 받았어?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것 봐라. 진짜 받았네.
너 제정신이야? 그런 비싼 걸 나 몰래 너 혼자 받아? 숙박권도 네가 다 가로챘다며. 내가 걔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중간에서 가로채? 엄마도 가방 받았잖아. 그리고 그 언니가 나한테 준 건데 엄마가 왜 화를 내? 엄마야말로 저번에 그 언니가 준 생활비 혼자 다 썼잖아. 뭐, 어머니랑 유진이가 너 유진이한테서 뭘 받은 거야? 야, 너 유진이한테 숙박권 뜯어냈어? 유진이가 어제 나한테 대개 가족들은 거머리 같다고 헤어지자고 한 게 너 때문이었어? 헤어지자고? 그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사업 투자를 도와주는 그 위대한 비즈니스 파트너 서유진. 남편을 쥐락펴락하며 굽신거리게 만들던 그 여자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비, 시누이의 명품 가방,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딱 들어맞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 모두가 그 불륜 상대에게 기생하며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혀를 깨물어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시누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 속에서 화장품과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가 등신같이 빚만 지니까 걔가 불쌍해서 나한테 잘해준 거 아니야. 그만두지 못해. 민준이,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한테 우리 가족 거머리 취급이나 당하게 만들고. 세아가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최대한 차갑고 비웃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건 지금 아주버님이랑 이 집안 사람들이겠죠. 동생 사업 파트너라고 하시더니 알고 보니 불륜 상대였네요. 동생 바람 상대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훈계하는 아주버님이나 며느리 친정에 쫓아내고 바람 상대 불러 파티하는 시어머님이나 오빠 불륜 알면서 바람 상대 돈으로 사치하는 시누이나 다 똑같이 역겹지 않아요? 너 감히 시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주버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 그 잘난 불륜 상대한테 빚 다 갚아달라고 하려던 거죠? 그런데 당신 가족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 여자 돈을 빨아먹고 있었으니 그 여자가 당신 빚을 갚아줄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그 여자도 거머리 같은 당신들한테 정 떨어져서 버릴 텐데 그 수억 원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아버님은 당신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실 텐데.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나는 듯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유진이가 안 도와주면 나 정말 파산이야. 엄마, 유진이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 그거 돌려주고 내가 싹싹 빌어야 해. 바보 같은 소리 마라. 한 번 받은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알아서 해결해. 맞아, 이건 내 거야. 오빠가 멍청한 거지 왜 내 탓을 해. 배신감에 찢어질 듯했던 가슴 한구석이 오히려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 중앙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녹음 모드로 켠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벽하게 자멸해 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저를 기만하던 그 견고하고 역겨운 성벽은 돈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저급한 욕망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고함과 남편의 처절한 변명, 시누이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알바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필요한 제 옷과 중요 서류만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이 더러운 집에 제 물건을 단 하루도 더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근처에 깨끗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구하고는 바로 짐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리 알아봐둔 일 잘하기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테이블 위에 남편 차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형님이 떨면서 건네주었던 가족 단톡방 스크린샷이 담긴 USB, 그리고 어제 아수라장 속에서 제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전부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와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이야, 100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가족 전체가 조직적으로 며느님을 기만하고 배신한 경우는 드뭅니다. 증거는 완벽하네요. 남편분의 부정행위는 더는 발뺌할 수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며 불륜을 조장한 정황도 너무나 명확해서 위자료 청구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위자료 액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변호사님, 상간녀 소장은 그녀의 집 주소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 그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실 겸 아버님 사무실, 앞으로 퀵서비스로 보내주세요. 수신인은 건물 주인 아버님 참조로 해서 크게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변호사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씩 웃으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에게 보낼 소장 역시 집이 아닌 남편의 회사 부서 앞으로, 그것도 부서원 전체가 모여있는 가장 바쁜 월요일 오전 주간 회의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설치한 폭탄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차례로 터졌습니다. 예상대로 제 스마트폰이 불이 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물론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내? 제정신이야? 부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책상에 놓인 소장 내용 다 봤다고. 너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겠죠. 돈에 미쳐서 바람난 여자 지갑에 기생하는 주제에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와요? 소장 내용이나 똑바로 읽어봐요. 당신이 호텔 욕실에서 뒹굴다 기절한 날부터 아주버님이랑 짜고 시아버지 건물 가로채려던 계획까지 친절하게 다 써놨으니까. 야, 너 당장 이거 취하해. 그리고 유진이 아버지한테도 불륜 소장 보냈다며. 너 때문에 유진이네 집 지금 발칵 뒤집혀서 아버님은 쓰러지셨다고. 나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어머, 그래요? 그거 안 됐네요. 빌린 돈 당장 갚으라는 내용 증명이라도 받았나 보죠. 내가 알바 아니니까 당신 그 위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랑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해요. 경찰서를 가든 교도소를 가든. 앞으로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우리 변호사 통해서 해요.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살려줘.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버지가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시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심하게 콧물을 훌쩍이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참 쉽게도 말하네. 당신 내 가족들이 단톡방에서 나더러 눈치 없는 연인이 촌스러운 빈대니 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때 당신은 거기서 같이 낄낄거렸잖아.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할 돈이나 두둑이 준비해도. 아, 참. 당신은 빚밖에 없으니 위자료 낼 돈도 없으려나. 저는 남편의 필사적인 울음소리를 가차없이 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수신 거부까지 설정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불륜 상대 서유진의 상황은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소장이 건물 관리실에 도착한 날, 그 관리실에서는 건물 상가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의 자극적인 내용이 입 가벼운 상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고 건물주인 서유진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금지옥역 키운 외동딸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거지 같은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퍼주고 명품까지 사줬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경로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유진은 몰던 고급 외제차 키와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기고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바쳤던 그 잘난 명품 가방들을 그들에게서 다시 뺏어와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가만히 있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며 사기죄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호텔 욕실에서 그토록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결말은 결국 돈 앞에서 벌벌 떨며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비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넌지시 흘렸던 아주버님의 건물담보대출건은 완벽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돈만 믿고 살아온 시아버지는 곧바로 사람을 써서 아주버님의 신변을 철저히 조사시켰고 아주버님이 남편의 빚을 핑계로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건물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리려 했던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의절하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당장 아주버님을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살던 아파트 월세도 시아버지가 내주던 것이라며 그 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륜 상대에게 빌부터 용돈을 받고 명품으로 사치했다는 추잡한 진실도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근본도 없는 천박한 것들이 집안을 망쳐놨다며 경로했고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매달 주던 넉넉한 생활비도 그날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가위로 갈기갈기 잘리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에서마저 쫓겨날 판에 저는 형님을 제 오피스텔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진흙탕 같은 집에서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매일 밤 눈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알아보니 근방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이혼 변호사 명함이에요. 상담 예약도 해놨고 착수금도 제가 이미 냈으니까 돈 걱정 말고 내일 당장 찾아가 보세요. 새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정말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형님이 그날 밤 벤치에서 저한테 건네준 그 단톡방 스크린샷이랑 녹음 데이터가 없었으면 저도 바보같이 그 가족한테 뼛속까지 빨아먹혔을 거예요.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든든한 지원 덕분에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과 몰래 숨겨둔 비자금까지 재산 분할로 싹싹 긁어모아 손에 넣었습니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살던 그녀는 마침내 지옥 같던 시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옥 같은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예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닷가에 예쁜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장사는 꽤 잘 돼서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직장을 구한 형님이 예쁘게 차려입고 놀러와 제가 만든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길바닥에 나앉은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근황을 최고의 안주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난 뒤 막노동을 하며 병든 시어머니와 철없는 시누이를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과 싸워서 그마저도 며칠 만에 잘리고 매일 방구석에서 울기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 발길도 끊고 형님을 시댁에서 구박하던 시아버지는 사기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 며칠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혼자 카페 마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덜덜거리며 미친 듯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겁니다. 놀라서 보니 비에 쫄딱 젖어 뼈와 가죽만 남은 남편이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고 있는 옷은 한 달은 안 빤 것처럼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은 다짜고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파산 신청도 기각돼서 신용불량자 되고 일용직 일도 못해. 유진이 아버지가 고용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협박당하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밥 한 끼만, 아니 네가 나 아르바이트로라도 써주면 안 될까? 그는 벌벌 떨며 제 바지 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쳐내며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어디다 그 더러운 손을 대?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장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던져버릴 줄 알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옛날에 우리 사이 좋았잖아. 네가 날 사랑했었잖아. 응? 추하게 굴지 마. 당신이 호텔 욕실에서 당신이 호텔 욕실에서 그 여자랑 헐벗고 뒹굴었을 때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어. 저는 망설임 없이 카운터의 보안업체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은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골목길로 허둥지둥 도망쳐 갔습니다. 그 빗속으로 사라지는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후련한 마음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팔아넘긴 자들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겠지요.
살아있다는 짜릿한 상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허영에 빠져 살던 그들은 지금쯤 땅속보다 깊고 어두운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평생을 썩어가겠지요. 이 완벽한 복수국의 승자로서 저는 오늘 밤도 따뜻한 침대에서 발 뻗고 아주 달콤한 잠을 청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곳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